좋은 저녁입니다. i14 뉴스 영어 방송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온 더 레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한 번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몇몇 에피소드를 빠르게 변화하는 뉴스 사이클에서 종종 간과되고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는 국내 문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스라엘 인구의 1.5%를 조금 넘는 비율을 차지하지만 이스라엘 국방군 IDF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복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드루즈 공동체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드루즈의 입대율은 80%를 넘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75% 미만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전투부대에 입대합니다. 특히 10월 7일 이후 전쟁에서 유대인과 드루즈 병사들이 함께 싸우며 나눈 공동의 희생은 피의 언약, 브릿 다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깊은 동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드루즈들은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희생의 동반자로만 여겨질 뿐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피의 언약이 아니라 생명의 언약을 원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드루즈 공동체가 직면한 현재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저는 아미르 크니페스와 함께합니다. 크니페스는 이스라엘 드루즈 센터와 드루즈 민주주의 및 평등운동의 의장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해외의 학술기관에서 정치 및 국제관계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곧 있을 중도 좌파 민주당의 예비선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아미르, 오늘 저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약 2년 전에 당신이 쓴 글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인용하겠습니다. 많은 젊은 드루즈들에게 10월 7일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깊은 신뢰 상실을 상징합니다. 한편으로 드루즈 공동체는 이스라엘 국민을 포용하고 이스라엘 국민도 드루즈 공동체를 포용합니다. 유대인과 드루즈 시민 모두가 겪은 공동의 비극은 우리를 함께 슬퍼하는 한 가족으로 묶어줍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정부는 국가법과 카마니치법과 같은 법률로 드루즈를 계속 얽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드루즈를 주변부로 내몰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이 말들은 바로 당신의 말입니다. 이제 곧 그 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2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드루즈가 겪고 있는 현실이 여전히 이런가요? 안타깝게도 그게 2026년 이스라엘에서 드루즈가 처한 현실입니다. 매우 슬픈 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피해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언약.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생명의 언약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해롭고 어렵게 만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기억하는 순간은 오직 당신이 희생할 때, 오직 당신이 최전선에 있을 때, 그리고 오직 당신이 무언가를 가졌을 때뿐이라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최전선에 전사한 군인들이 있을 때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하는 젊은 세대에게 정말 복잡한 감정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어떤 분야에서는 완전히 통합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리고 보안부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회와 이스라엘 국가의 필수적인 일부라고 스스로를 인식합니다. 반면에 국가로부터 계속되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와 이전의 우익 정부들이 실제로 드루즈 공동체에 가져온 일부 차별적인 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별이 평범한 드루즈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제 말은 국가에 대한 가치관이나 소속감 같은 것들은 논외로 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드루즈 사람의 일상적인 현실로 좁혀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차별이 드루즈 사람에게 어디서 나타나나요? 두 가지 수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수준, 즉 민족 국가법과 같은 선언적인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분명히 당신을 외부인 그리고 2등 시민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평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나눔에 관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미래와 국가의 생각이요. 반면에 카메네츠법은 손과 손가락이 땅에 닿아 있어서 우리 마을과 도시의 발전을 크게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네츠법은 우리 젊은 세대가 집을 짓는 것을 막는 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 지방의회가 산업지역을 유치하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 사업가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별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루즈 마을의 불법 주택 문제로 인해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내고 있는 모든 벌금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 수준의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법들을 함께 보면 모두가 제 생각에는 매우 차별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 드루즈 공동체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법들을 정말로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국가기본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크네셋은 이 법을 2018년에 통과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의 민족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적 자기결정권을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에게만 보장합니다. 또한 히브리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고 아랍어는 특별 지위로 격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가 모두 같은 수준이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유대인 정착촌 개발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여기서 카메니츠 법이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메니츠 법은 기본적으로 당국이 불법 건축을 단속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유대인 공동체에만 우선적으로 내주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종종 건축 허가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카메니치법이 정부가 그런 집들을 철거하고 퇴거 명령을 내리는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결합되면 당신 말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2등 시민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그게 전부인가요? 우리와 함께 말해보세요. 그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이끌어낸 변화들이 지금까지 중 가장 큽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와 국가법률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즉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독립선언서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유대인 국가이면서도 성별, 인종, 피부색에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민족국가법에서는 오직 국가의 유대인 정체성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구해 온 것은 국가민족법에 평등이라는 단어 하나만이라도 포함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미르에게는 크네셋의 첫 번째 의원의 손자로서 그러죠? 그리고 50년대 드루즈 청년들이 보안군과 이스라엘 방위군 통합되도록 추진했던 드루즈 지도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바라시부츠 부대에서 복무했던 아미르, 자신을 완전히 이스라엘인으로 이스라엘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 인식했던 아미르.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민족국가법이 실제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저의 감정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내에서 비유대인 이스라엘인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국가법에 관한 점은 그것이 민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루즈족의 본거지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바논과 시리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나라들의 드루즈족은 자신들의 나라에 매우 충성스럽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없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 국가적 자결권이 없다면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 문제 없습니다. 국가법이 유대인들의 자결권에 대해 언급하고 이스라엘이 유대인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회의 일원, 이스라엘 국가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드루즈 청년이 이런 법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식할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이유는 만약 국가민족법이 이런 발전의 끝에 도달했다면, 즉 이미 평등에 대해 말하는 법, 소수자들의 평등권에 대해 말하는 법이 존재한 상태에서 이 법이 나왔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민족법이 있다면 우리는 국가민족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종의 평등을 제공하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리고 74년이 지난 후에는 이스라엘 국가의 유대인적 측면만을 다루는 국가민족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평등이라는 단어를 보고 싶어 하는 거군요. 맞아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거기에는 없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드루즈 공동체의 경우 그들은 국민국가법을 시민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내 다른 소수민족들은 이 법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일부로 인식하는 반면 드루즈 공동체는 다르게 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억하신다면 2010년과 2018년 텔아비브에서 두 번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루즈 시위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국가법 내에서 평등이라는 단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있었던 다른 시위에서는 국가법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언급했듯이 드루즈의 중심지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드루즈인들의 대다수는 시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약 70만 명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스웨이다, 드루즈 산악지대에서 드루즈 학살이 일어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있습니다. 어디에서였죠? 거의 2,000명의 드루즈인들, 이 베두인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부 정부군 또는 군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새 정부가 이를 부추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들이 일어난 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에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에서 드루즈족의 상황과 1년이 지난 지금 다마스쿠스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분명히 말해서 다마스쿠스의 새 정부와 드루즈족이 다수를 이루는 스웨이다주 사이에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웨이다의 드루즈 공동체는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인 셰이크 살만 아라자리의 지도 아래 다마스쿠스의 새 정부에 대해 매우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마스쿠스를 장악한 세력이 ISIS 민병대와 근본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마스쿠스의 새 정부와 어떤 협상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잘 아시다시피 다마스쿠스의 새 정부는 스웨이다의 드루즈 공동체와 그 지도부를 분명히 이스라엘과 연합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작성된 UN 보고서를 읽어볼 기회가 있었다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스웨이다주 특사가 작성한 최근 유엔 보고서를 보면 그는 분명히 이렇게 썼습니다. 스웨이다주와 다마스쿠스의 새 정부 사이의 관계에는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측 사이에는 명백한 불신이 있어서 그는 가까운 미래에 양측 사이에 어떤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남부 시리아의 드루즈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개입했습니다. 다마스쿠스까지도 그 정도로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내정에 개입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충돌 방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을 포함해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드루즈 형제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타냐후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드루즈 표를 얻기 위해 이런 발언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현재 정부가 스웨이다 주와 시리아의 드루즈 공동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잠시 2025년 7월로 돌아가 본다면 우리는 그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개입 또는 이스라엘 방위군의 개입은 새로운 정부군이 스웨이다주를 공격한 지 불과 48시간 만에 이루어졌고 그 당시 드루즈 시민 1,700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로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국가는 시리아의 드루즈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총리 측과 현 정부의 모든 약속 이후에도 우리는 시리아 드루즈 상황에서 실제적인 발전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 측의 개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시 다마스쿠스의 새로운 극단주의 정부의 손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것은 스웨이다 주 지도부와 이스라엘 간의 신뢰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대는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드루즈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야 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이익은 시리아 남부에 있는 드루즈 공동체가 평화롭게 살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북쪽 국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지금 다마스쿠스에 자리 잡고 있는 새로운 극단주의, 근본주의, ISIS 정부와 맞서고 있으며 이 정부는 터키 정부와 에르도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칠 도전입니다. 이제 이런 미래지향적인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다가오는 선거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다음 달 야이르 골란의 지도 아래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야이르 골란은 누구입니까? 우선 왜 민주당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야이르 골란은 이스라엘 관계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합니까? 또는 시리아에 있는 드루즈 형제들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한편 시리아 정부와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질문의 두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주당은 여러 면에서 저의 가치관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저의 비전을 대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제가 보고 싶은 당식을 제시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국가로 보고 싶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는 독립선언문의 정신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권리를 제공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출마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이르 골란 전 이스라엘 방위군 북부사령관은 그 지역의 민감성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시리아 남부에 거주하는 드루즈 공동체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마스쿠스의 극단적인 정부에 맞서 우리의 최전선이자 방어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드루즈 정당이 아니라 중도 좌파 정당에서 출마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드루즈 정당인 브릿 아힘이 출마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비판은 대형 정당에 속한 드루즈 후보들이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드루즈 문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드루즈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올바른 정당이라고 느끼시는 건가요? 우선 저는 그런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루즈 공동체를 살펴보고 1948년과 2026년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드루즈 공동체 내에서 교육을 포함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교통, 드루즈 마을의 발전,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드루즈 마을에서 일어난 변화를 볼 수 있는 수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루즈 공동체 내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상황이 똑같다는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물잔의 빈 절반, 즉 부족한 부분도 봐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드루즈 공동체가 여전히 차별적인 영역에서 고통받고 있고 그 부분에 훨씬 더 많은 투자와 개발 그리고 중앙정부의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 확실히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와 그 안보를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크네셋법은 분명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알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주당에서 의석에 출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정당이 드루즈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시민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평등하게 보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면 드루즈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바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한 입장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빠른 질문 코너입니다. 제가 3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시리아 대통령 아흐마드 알샤라가 백악관에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절대 그와 악수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랑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요. 좌우랑요? 알겠어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2023년 11월 3일 이스라엘 북부 야누크자트 마을에서 드루즈계 이스라엘 중령 살만 합가 관을 둘러싸고 모인 조문객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드루즈와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사이에
피의 언약을 생명의 언약으로 바꾸기 위해 출마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분은 터키 대통령 레셉 타이프 에르도안입니다. 매우 위험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를 절대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리아 남부의 드루즈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남자 때문입니다. 분명한 입장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미르 크니페스 씨와 이스라엘 드루즈 공동체의 중요한 입장 공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 예비 선거에서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On The Record에서 시청해주세요. 오늘 에피소드와 이전 모든 방송은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